대한민국이 50년 넘게 넘지 못했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결료, 즉 핵연료 재처리의 금지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정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한 나라의 에너지 독립과 방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경주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원전 강국이라 불렸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외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26기의 원전을 돌리고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연료를 해외에서 사와야 했고 사용 후 핵연료는 국내에 쌓여만 갔습니다. 미국은 늘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한국형 핵주권의 실질적 허용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라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국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산업 방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새로운 해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쟁력을 잃었고 기술력과 효율성 모두에서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한국 조선기술과학연료 재처리 협력입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에너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우라늄 농축에서부터 재처리 그리고 차세대 추진체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세계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H-400 원전 수출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고 원심분리 기술에서는 일본과 프랑스를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허가라는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은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군사 균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허용은 곧 방위력의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핵잠수함 추진체, 핵융합 실험, 심지어 우주용 원자력 추진체 개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국 내 추진 방향성 인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핵주기 완전 보유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미국이 제약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무역 균형이 아니라 전략적 자립동맹입니다. 즉,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이자 선언입니다. 한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이 아니라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소 부활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금 투자라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라트닉 장관은 한국에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제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현금 동맹을 요구받는 셈이 되었고 그 속에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전략적 언어입니다. 그는 늘 거래를 외교의 언어로 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 건설 플러스 핵연료 재처리라는 두 축을 동시에 언급하며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는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심 문구가 포함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이핵을 빌려 쓰는 나라에서 핵을 관리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순간 동북아의 전략 균형은 완전히 새롭게 짜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기술 종소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을 빼고는 이 지역의 핵심 동맹 구도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핵연료 재처리입니다. 지금 경주는 단순한 회담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50년 넘게 이어온 불평등 조항을 뒤집는
역사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은 훗날한국형 핵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 경제와 국방의 방향을 뒤흔드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조선소 건설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의 정책 라인을 정면으로 뒤집는 파격이자 한미동맹의 형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비확산 원칙을 명분으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재처리 조항은 끝내 풀리지 않았죠. 그러나 2025년 현재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더 이상 피보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꺼내며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미국이 한국의 제한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핵주기 독립국으로 올라서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합의가 가지는 상징은 막대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핵연료를 빌려 쓰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연료를 가공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군사적 독립의 초석이 됩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미국 내 조선소와 원자력 인프라를 되살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조선 부활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는 낡았고 기술력은 뒤처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걸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의 조건을 바꿨습니다. 조선소 기술 제공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는 상호교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살리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교환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이 구조를 전략적 동등 동맹, Strategic Parity Alliance 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라트닉 장관은 한국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소 재건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의 만연금 비중을 늘리라고 한 것이죠. 한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군사 지출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현금 투자라는 카드로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이 얻게 되는 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핵주권의 실질적 확보, 그리고 미국 내 전략산업 동반자로서의 위상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드디어 원자력의 진정한 주체로 부상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의 회복이자 군사적 자립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가졌던 제한적 재처리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치밀합니다. 그는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과 조선소 인프라를 끌어들여 미국 해군력과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국방, 에너지라는 세 축이 동시에 얽힌 초대형 협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협상은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능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이 공식화된다면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대 핵주기 완성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 협정이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승인 절차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자본, 대한민국의 결단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그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핵심 파트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동맹 구조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핵연료 제철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트럼프의 계산된 미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 각국의 외교 라인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50년 넘게 미국의 통제 아래 있었던 아시아 핵주기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제한적 재처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안전성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주기 파트너로 자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일본의 전략적 우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도쿄 외무성은 즉각 워싱턴에 항의성 의견서를 보냈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면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다는 논조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통적인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의 기술적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의 아레바 재처리 기술을 넘어서는 한국의 분리 재활용 능력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 원전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프랑스는 이제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이번 협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이 핵주기를 완성하면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분석하며 유럽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한층 더 예민합니다. 중국은 핵기술의 군사적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술 자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핵주권 회복은 동북아 균형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한미합의 가능성을 핵위기 재점하라고 표현하며 경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반응일 뿐 실제 중국의 속내는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 속에서 전략적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핵기술을 공유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할 경우 중국 해군의 패권 구상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장보고급을 기반으로 차세대 잠수함 개발 계획을 세워두었고 만약 전농축 우라늄 연료를 자체 가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추진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력의 확장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전략의 지형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 라인은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을 향해 경제협력 재개와 한류 해제 가능성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묶어두려는 시도이며 한국이 미국과 핵기술 협력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동북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스탠퍼드 국제안보연구소는 한국의 핵주권 회복은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핵균형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가지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이나 대만보다 월등하고 핵주기 완성은 사실상 핵잠재 보유국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이런 비판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동맹국이며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의 자산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핵심 외교 안보 참모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콜비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과 한국의 자립적 방위력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이 말은 즉 한국의 기술 독립이 미국의 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하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자립적인 방위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뒤를 쫓으며 불안해하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외교적 움직임을 가속화합니다. 유럽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구협력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한 나라가 핵을 통제하는 권리를 되찾는 순간이다.
그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한국이 에너지 주권국으로 변신하는 결정적 순간이며 동시에 세계의 핵 균형이 새롭게 그려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핵을 다루는 나라, 한국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허용될 경우 그 파급력은 이건 기술과 산업, 그리고 군사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순환 체계의 완성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톤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전국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포화 상태이며 2031년이면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해외로 보낼 수도 재활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처리 권한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한국은 이 막힌 순환을 스스로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해 다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활용 비율만 높여도 연료비는 최대 40% 이상 절감됩니다. 이는 원전 운영비를 낮추고 나아가 소형 모듈 원전 SMR과 해상원전 사업에도 직접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14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에 자국산 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완전한 원자력 독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에너지 자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차세대 장보고급 잠수함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추진체입니다. 핵추진체를 탑재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연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20% 미만의 전농축 우라늄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허용하는 상업용 기준안에 포함되며 동시에 잠수함 추진체로도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법적 제약을 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핵추진체 개발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건 외교적 독립이자 기술적 자유의 선언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할 수 있다면 미국의 승인 절차나 외부 변수에 얽매이지 않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증강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완전한 자립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 과우주 원자력 추진체 개발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인공태양 프로젝트 KSTAR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확보되면 이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활용 기술은 핵융합 실험 연료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현실로 만드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산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탐사용 원자력 추진체 개발을 경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추진체는 기존 화학연료보다 효율이 수십 배 높고 장거리 탐사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극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우주 원자력 추진체의 연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처럼 핵연료 재처리의 허용은 산업 전반을 뒤흔듭니다. 원전, 조선, 해양, 국방, 항공우주 모든 분야가 하나의 기술망으로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조선소와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과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추진함선 건조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밀조선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재건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조선산업은 1980년대 이후 경쟁력을 잃었고 고성능 함정 제작 기술은 이미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활용하려면 그 대가로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고 주권을 되찾습니다. 미국은 산업을 살리고 동맹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대등한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에너지 독립은 곧 동북아의 권력 재편이라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핵주기를 완성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전략 개선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핵연료는 단순한 에너지 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생명선이며 자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생명선을 스스로 쥐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단일 산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강철이 원전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그 기술이 다시 잠수함과 우주 추진체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생태계입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모든 산업의 연결점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연결점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에너지 강국이자 기술 독립국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번 제철이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드디어 스스로의 에너지와 미래를 통제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